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국제회의 통역사이자 회계법인에서 미국 회계사로 활약 중이신 저희 한영통역전공 선배님이십니다. 통역과 회계사라는 조합은 흔치 않아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선배님을 바로 만나볼까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혜이고 자격사항으로는 국제회의 통역사,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미국 워싱턴주에 등록되어 있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경력 사항으로는 전 국내에 있는 유엔 기구인 UNGC에서 ODA 인턴으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영어 통번역직으로 근무했었고, 회계사 취득 이후에는 삼성 KPMG 감사본부에서 미국 회계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딜로이트 안진 경영자문본부에서 미국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미국 회계사일 것 같은데요. 이대 통대 유튜브 시청자를 위해서 USCPA가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내 회계 기준인 KIFRS에 기반해서 회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사항을 득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수습 기간을 거쳐서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자가 한국 공인회계사이고, 미국 회계 기준인 US 갭에 기반하여 자격사항을 득하는 시험을 통과한 후 주별 요건을 충족하여 수습기간을 거쳐서 해당 주의 회계사회에 등록된 자가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AICP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 자격 명칭은 USCPA입니다. 저는 그 시험을 준비를 해서 응시했던 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였었고요. 제가 응시했었을 때는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때는 오디트, 페레, 레귤레이션, 비즈니스에서 4과목으로 시험이 구성되어 있었고, 학원에서는 이 큰 대과목의 4과목을 상세하게 더 쪼개서 총 12과목 정도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분기별로 과목을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미국 령에 가서 시험을 응시를 하고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까지 1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시험 준비와 합격까지의 타임라인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삼성전자에 그 영어 통번역직으로 근무를 했었을 때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첫 해에는 성역대학원 공부는 꼭 마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수험 공부를 하고 응시하고 합격한 이후에 1년은 등록을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삼성전자에 근무한 두 번째 해는 이제 미국 회계사 과목 페레랑 오딧을 응시를 하고 합격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신학기에 입학하기 전 세 번째 비즈니스 과목을 응시하고, 그 다음 1학년 1학기를 시작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과목인 레귤레이션 공부를 시작을 해서 중간고사 이후 5월 시험에 응시를 하고, 귀국을 해서 이제 통번역대학원 수업 스케줄에 맞춰서 기말고사를 응시를 하고 1학기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수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AICPA를 취득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것도 벅찬데 동시에 USCPA까지 준비하셨다고 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어떤 계기로 USCPA에 도전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가장 처음에 시작점은 저는 학부 전공도 영어 통번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접하는 시간들은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상세한 주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스스로 늘 부족함이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좀 주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고, 그 영역을 어떤 걸로 정할까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삼성전자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CS 센터에서 제가 담당한 업무가 VOC, 고객 불만 접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의 범위가 그 회사 생활이 늘 그렇듯이 이제 자잘한 업무에서부터 좀 언론 보도, 크게는 이제 집단 소송까지도 저희가 포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내부 감사팀에 접수가 되는 클레임 건 혹은 해외에서 제소가 된 집단 소송권 같은 전문적인 이슈 관리에 좀 관심도 많았고, 그런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결국은 번역이든 통역이든 그 주제에 맞는 그 해당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니까 법률과 감사라는 영역으로 좀 관심을 확대를 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감사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라 생각하면 흔히들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문과고 전공도 계속 영어 통역이었었고, 고등학교 전공도 당연히 문과였었고, 이과적인 성향이 없고 수리에는 다소 취약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해당 직업을 감사라는 영역으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시험 과목에서도 감사 과목을 가장 고득점을 했고, 감사라는 영역을 회계사가 할 수 있구나라는 점으로 좀 처음부터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과는 다르게 내가 그전에 다루던 도구가 언어였다면 지금은 숫자를 다룬다 이런 쪽으로 영역을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기존에 내가 하던 그 분야를 감사라는 좀 주제 지식을 좀 더 공부한다라는 시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회계사 공부가 저한테는 좀 손쉽게 좀 관심을 확대해 나가고 그냥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부감이 없이 진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 그 실무를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감사본부에 근무를 하면서 감사 업무를 경험을 해봤고, 지금은 M&A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숫자를 다루는 건 맞는데, 주로 숫자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숫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숫자의 의미나 함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나가는 과정이 제가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문과적인 성향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대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USCPA를 함께 준비하신 것 같은데 혹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게 저는 지금 아기도 키우는데, 워킹맘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어찌되었든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항상 배려하거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때 느꼈었던 어려움들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에도 제가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퇴사를 하고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 대학원 동기들한테도 시험을 준비한다는 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배려받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준비를 할 때에도 저의 여전히 정체성과 제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통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대학원 동기들한테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었고, 저는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좀 더 혼자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혼자 양쪽에서 배려를 받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나갈 때 조금 스스로 심리적인 고단함? 이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 시험을 1학년 1학기에 합격했으므로 그 준비함에 어려움은 없었고, 또 레귤레이션, 제가 가장 마지막에 응시한 과목이 레귤레이션인데 이게 세법과 상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법은 숫자가 거의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다양한 주제나 뭐 제가 관심이 없는 주제를 오늘 수업 때 커버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상법책 읽으면서, 보통 그 상법을 공부를 할 때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번역의 공부이고, 그거를 그냥 구슬로 내 입에 붙이면 저는 그게 통역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운, 약간 오히려 주의 환기가 되는 시간으로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계 공부랑 통역 번역의 공부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혼자 좀 더 깊게 아마 학생분들도 물론 그러실 테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는 굉장히 재밌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자료를 준비하거나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도 본인이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분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나 혼자서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하고 싶다.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영역들이 생길 텐데 저는 아마 그 부분이 이제 회계사 응시를 할 때 치는 그 과목들, 그 과목이 저의 흥미 분야랑 맞았던 것 같습니다. 회계사 시험과 별개로 통대 공부를 계속해서 지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회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정체성은 통역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동시통역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없고 그 누구보다 현업에서 활동을 하시고 통역을 정말 가장 잘하시는 전문가들한테 배울 수 있는 곳은 통역번역대학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도 늘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나 스스로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 나가서 내가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저는 전문가 과정을 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곳은 통역번역대학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험생과 합격생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는 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입학을 하지 못한 자 혹은 입학을 한 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 시험을 통과한 자의 구분이 실력의 차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통번역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아도 너무나 영어, 한국어 그 구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뵙고 또 수험 생활을 오래 하신 이제 분들이나 현업에서 회계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유능한 분들도 정말 많이 뵙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뵈면 과연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 스스로 반문하면서 고민을 해봤던 지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무의 경험을 쌓을 때 내가 어떠한 임계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내가 그 스스로 공부하거나 이제 지식을 채우는 시간은 필요하고 그 임계점을 넘은 상태에서 실무의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역번역대학원은 꼭 입학과 졸업을 했어야 됐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래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실무 수행 전까지 통대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공백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백 기간에 딱히 내가 지식을 놓지 않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 중에서 경제, 재무 과목을 다루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텍스트도 있지만 이제 같은 학생들이 준비해온 그 텍스트와는 달리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수업에 임하기 전에 보통 각자 스터디를 해올 때 저는 제가 좀 더 흥미가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쪽에서 오늘이 법률이 주제였다면 저는 이제 세법이나 상법 관련한 내용들을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고 다루고 이제 수업에 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업에서는 아마 다른 학생이 준비해준 텍스트의 법률은 같은 법률 분야이지만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을 다루게 될 거죠. 그럼 저는 어쨌든 법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학생이 바라본 관점 텍스트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 그 공부를 놓지 않고 지속해 나간 과정에서는 딱히 공백 기간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전 미국 대법관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께서 이제 사망하신 일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률계 이슈였기도 했었고 저희가 법률 번역을 할 때 그때 저희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 변호사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슈에 대해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법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혼자 이제 저서도 많이 사서 읽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채워나가고 좀 더 폭넓게 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흥미 있는 분야를. 저는 그게 통번역대학원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수업에 임하기 바로 전에 내가 깊게 들어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나의 시간을 써서 깊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근데 또 사람이 하나의 주제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일반적인 이제 공부의 방식이지만 통역번역대학원은 다양한 주제를 통역이라는 스킬, 번역이라는 스킬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주제가 매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는 정말 몰랐고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맛보기식으로 다뤄나갈 수 있다는 점, 그런 다양성, 그리고 깊게 심화하고 싶다면 본인이 스스로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 말씀을 듣다 보니 통역과 회계라는 두 부분이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있어 보이는데 통역과 회계라는 이 두 배경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통역사 출신 USCPA 소지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희귀함에서 오는 차별화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통역번역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를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칭할 수 있는 미국 회계사 소지자는 사실 거의 없고 통대 출신으로 미국 회계사를 취득한 이후에 법인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제가 실무에서 직접 교류하거나 접해본 분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나의 그 대학원 동기들, 나의 동료들, 선배들에 걸맞는 실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문해 보면서 좀 나태해주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화된 이력이 실제 업무에서도 강점일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역사로 종사하지 않아도 통대에서 배운 역량이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숙련된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통역번역대학원에서 훈련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는 통역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배양한 능력은 뭐 예를 들면 노트 테이킹, 단기 기억력 상승, 퍼블릭 스피킹, 회의라는 이제 공적인 그리고 정적인 발언 현장에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발화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한 바를 본인의 언어 그릇 안에서 전달할 수 있는 구술력, 이런 능력들은 지금 현업에서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통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언어보다는 이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이란 발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전달하는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매개체가 언어라는 도구이고 통역 훈련의 본질은 모든 발화자가 발화하는 사람들마다 그 의도의 전달 방식이 다른데 통역사는 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그 의도 전달 방식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면서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걸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는 양대 언어로 이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조직 내에서 꼭 전문 통역사, 통역사로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영역은 조금 달라졌는데 과거엔 감사, 지금은 M&A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의 분야는 회계 영역에서도 좀 상세하게 나눠지는데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 숫자를 분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도 제가 회의가 있다면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통역이 아니라 제가 직접 스피커로서 회의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숙련된 통역사들이 통역사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국제회의 세팅에서 사회자로서도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국제회의 세팅을 배우고 경험하는 건 어디서든 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국제회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정제된 환경에서 가장 정제되고 공식적인 발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번역대학원 이런 세팅을 가정을 해서 반복적으로 퍼블릭 스피킹을 훈련하니까
정제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되고, 또 훈련을 하는 학생들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해도 이런 능력은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현재에도 10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정체성의 방점을 아직도 회계보다는 통역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역에서 제가 느꼈었을 때 아쉬웠던 점이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공부를 하지만 결국 통역사가 해야 하는 건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것인데 제가 이 전문가들만큼의 주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스스로 채워야 나가야 할 부분, 부족한 부분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회계 업무를 할 때는 회계는 기준서에 의거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망망대해를 헤엄친 느낌보다는 기준서라는 등대가 하나 딱 있어서 그를 기준점에 두고 헤엄을 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조금 더 통역과 회계와 약간은 다른 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업무를 임할 때 자신감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통대에서 배운 역량이 통역사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영 통역 전공을 고민하고 있거나 선배님처럼 복수 커리어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사실 회계사 분들이랑 맨날 진로랑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보면 앞으로 뭐 하고 살까?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될까? 항상 이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회계사도 회계나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회계사, 공인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이 회계 감사인데 그 감사의 영역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M&A 쪽에 오면 회계사가 아닌 분들도 실무를 하고 계시고 물론 회계사 분들도 많은데 이 업무의 폭이 갑자기 굉장히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금 기획이나 경영 기획, 뭐 투자 심사, 뭐 이런 회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회계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넓듯이 통역사도 통역이란 능력을 기반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통역사로 전문 통역사 혹은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을 해야 가장 우리가 배웠던 그 역량을 100%, 200%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내가 배운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그 능력이 나는 서로 다른 양대 언어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통역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배운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혹은 정제되고 숙련된 퍼블릭 스피킹 능력 이런 능력을 저는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역사로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제 능력을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분들도 한번 자신의 능력의 영역을 좀 확장해서 바라보시고 해석해 보신다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무대가 국제회의라는 무대 이외에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무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국제회의 현장에서 활동하신 동시 통역사 분들이 정말 멋지다고는 생각합니다. 오늘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역이라는 도구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장해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통번역의 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2가지 이상의 커리어를 꿈꾸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진심 어린 조언과 경험을 나눠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